안녕하세요. 합천주민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맡은 김동훈입니다. 저는 그 합천박물관에서 여름 겨울 방학 때마다 문화강좌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대학에서는 그 부산대학하고 그 다음에 국립창원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유럽의 역사와 문화 등을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뵌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합천을 비롯해 가지고 경상남도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에서도 문화유산과 관련해 가지고 초미의 관심거리가 우리 합천의 옥전 고분군을 비롯해 가지고 모두 7개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이 가야 고분군이 과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요, 올해 2020년 9월 달에 이 가야 고분군이 문화재청의 심의 과정을 통과되어서 우리나라의 다음 세계문화유산 회기년도에 우리나라의 한국의 문화유산 후보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문화재청의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매우 중요한 1차 관문을 사실은 이제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이른바 이제 결선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네스코로부터 이제 등재 승인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얻어야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힘든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지금 현재 이 초미의 관심거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7개의 가야 고분군 중에 우리 합천의 옥전 고분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이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합천에도 이제 세계문화유산을 갖게 되는 그런 정말 합천의 역사에서도 아주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있는 그런 쾌거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지금 있죠. 앞으로 한 1년 2년 정도 2022년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1년 내지 2년 1년 반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에 우리가 옥중 고분군을 비롯해 가지고 이 가야 고분군을 어떻게 잘 홍보하고 또 이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어떤 근거랄까요? 왜 이 가야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야 되는가? 필연성의 문제, 그리고 어떤 문화유산으로서 갖는 어떤 진정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부각을 시켜 나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네스코 실사팀을 어떻게 이제 설득해 나가는가, 이 과정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적인 사항은, 왜 우리 옥전 고분군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의미, 중요성 이걸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계문화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같이 여러 합천 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나눠보는,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딱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른 나라의 사례로서는 독일의 세계문화유산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헨 대성당이라는 곳인데요. 그래서 이 아헨 대성당이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 옥중 고분군도 그에 빗대어서 어떤 역사적 가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서로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라는 뜻에서 독일의 사례를 한번 소개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뭐 당연한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우리 옥중 고분군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먼저 시작하면서 강의를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보다를 이제 풀기 위한 하나의 서두적인 의미에서 자, 바로 이 여러분들 그 상책면에 있고 지도에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그 합천박물관 바로 뒤쪽에 있죠. 합천박물관하고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평지가 아닌 조금 군용지대죠. 해발 고도가 한 50에서 한 80m 정도의 군용지에 이렇게 있는 그 고분이고요. 모두 그 옥천박물관, 그 옥천고분군은 28기의 무덤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그 28기는 바로 이 저 박물관 뒤쪽에 한 곳에 이제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고,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 있는 가야시대 고분들을 치면은, 이 사실은 그 한 1000기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현재, 조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되게 시기는 이제, 서기 4세기부터 6세기 사이, 4세기부터 6세기 사이,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야 고분군들이 김해 대성동 그 고분은 조금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4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있는 그런 고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옥중 고분군도 4세기 6세기 경에 조성된 걸로 현재로서는 학계에서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우리 옥중 고분을 포함해 가지고 모두 이제 이 가야 고분군이 총 그 7개 지역의 가야 고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의 옥전, 그 다음에 김해 대성동, 그 다음에 함안의 마리산, 그 다음에 고령의 지상동, 그 다음에 고성의 송악동, 그 다음에 창녕의 교동과 송영동 고분, 그리고 남원의 유곡리와 두당리 고분, 이렇게 해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에 걸쳐가지고, 여러 다양한 지역에 이제 산재되어 분포하고 있는 것이 가야 고분군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그 신라나 그 다음에 이 백제의 고분군과 비교해 보면은 여러 지역에 다양하게 이제 산재되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 또 지리적인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 가야 고분군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020년에 요 9월달에 이제 문화재청의 심의를 통과했고요. 2021년에 유네스코에 이제 신청하는 걸로 내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이제 상반기에 2021년에 유네스코 이제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2년 7월달에 지금부터 약 1년 반, 1년 한 7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에 바로 이제 그 유네스코에 신청하게 되면은 신청한 이후에 이제 요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에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유네스코를 설득해가지고 유네스코에 이제 어필을 해가지고 왜 이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야 되는지 그 필연성이랄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진정성 이거 우리가 잘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책무 그 다음에 그 작업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그 특정한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기준 중에 한 개 이상의 요건만 충족하면은 등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들이 되게 있는 겁니다. 문화유산이 갖는 창의성과 예술성, 얼마나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걸작품이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화유산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생활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끼치느냐 이런 점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유산이 문화유산이 얼마나 독특하면서도 희귀한가 희귀성 그렇죠. 다른 어떤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고유한 그 희귀성을 갖고 있느냐 그런 어떤 그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특징적인 건축양식이냐 독특함과 특징성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되돌릴 수 없는 문화유산 이게 한번 이제 그 파괴되거나 훼손되면은 다시는 환원시키거나 복원시킬 수 없는 그런 어떤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느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는 사상, 신념, 사진, 인물과 관련이 있느냐 이 유산이. 이것저것 다 따져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옥중고분을 비롯한 가야고분군이 이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기준 있죠. 두 번째와 세 번째, 다섯 번째 기준.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친 유산이냐. 요 기준하고 그 다음에 희귀성과 독특함. 이게 여러분들 한국, 일본, 중국 이쪽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흙으로 쌓아 올린 봉분 형태의 고분은요, 사실 다른 지역에는 잘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서양이라든지 유럽, 아프리카, 뭐 이쪽 중동 이쪽 지역에 되게 고분들은요, 되게 다 돌, 석재 재료로서 만든 그런 어떤 대리석이라든지 돌로 된 그런 무덤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 이 가야고분군은요 이 한국을 비롯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만 엿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독특함도 있고 또 희귀성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점도 우리가 뭔가 이 기준에 좀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되돌릴 수 없는 문화유산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 앞으로 되게 이제 화장을 한다든지 낙골당한다든지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 후손들도 이제 뭐 큰 봉분을 쌓은 무덤을 만들고 그런 식의 어떤 삶과 생활은 하지 않겠죠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 흙으로 쌓아 올린 봉분 형태의 이 고대의 이 가야고분들은요 그런 점에서 되돌릴 수 없는 문화유산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세 가지 기준을 우리 그 옥정고분을 비롯한 가야고분군이 세 가지 기준 중에 한 개 이상만 좀 충족시키게 된다면은 저는 충분히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옥전고분이 여러분들 유네스코 등재되기 위해서는 이렇죠. 이 옥전고분을 비롯한 이 가야고분군이 왜 중요한가? 왜 의미가 있고 왜 중요한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고분이 갖는 가치와 의미라는 겁니다. 이 고분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왜 이 고대인들은 이런 형태의 고분을 남겼을까 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왜 이런 형태의 고분들을 남겼을까?
왜란 부분. 왜 남겼을까? 뭐, 오늘같이 이렇게, 오늘날처 우리 화장해가고 그냥 막, 납골당한다는 이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그 고대시 다른 지역이나, 같은 시기에 여러분들, 다 화장도 하고 했습니다, 화장. 여러분들 로마 시대에 로마인들 화장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화장도 하고 이러는데, 또 왜 우리 한반도를 비롯한 이쪽 지역에서는 이런 형태의 무습을 굳이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이 죽음관이 어떤가,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방금 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함으로써, 가야 고분군이 이런 의미에서,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치 있다. 이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점을 우리가 먼저 또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우리 가야 고분을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이미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유산 가운데, 여러분들 가야 고분과 비슷한 시기 또는 형태도 비슷한 그런 고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러분들, 신라 고분, 그 다음에 백제 고분, 그 다음에 고구려 고분 있죠. 이렇게 삼국의 고분들이 다 세계문화유산에 등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는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 다 고분들이 다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는데, 이 가야 고분군은 또 뭔데, 이미, 한국에는, 고분들이 다 이렇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말이야. 가야 고분군은 또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야 고분군이 기존에 고분으로서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는 고구려 고분군, 그다음에 신라 고분, 그 다음에 백제 고분, 이런 다른 지역의 고분들과는 또 어떻게 다른지 차별성이 있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사실은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여기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이 가야 고분군 성전위원회 산하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어떤 논리, 그쵸? 논리, 그 다음에 어떤 당위성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 가지고 유네스코 실사팀들을 이렇게 설득하는데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또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왜 고대의 고분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지, 그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면요, 고대인들의 시간관이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고대인들의 시간관. 여기서 말하는 시간관이라는 것은요, 역사관입니다. 역사관.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역사거든요. 역사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인간이 살아온 시간의 흐름이거든. 시간의 흐름. 그래서 이 고대인들의 역사관, 시간관을 우리가 한번 잘 알아봐야만이 왜 고분이 의미가 있고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고대인들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시간관을 가졌었냐면은 순환론적 시간관. 시간은 돌고 돈다는 겁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동서양 예외가 없습니다. 동서양. 자, 맹자가 이런 말을 했죠. 진정한 역사의 발전은 현 시점에서 천명을 회복하는 일이다. 천명.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명, 하늘의 뜻이죠. 하늘의 뜻으로 뭡니까 여러분들? 인간 세상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하늘의 뜻으로 인간 세상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 태초에 하늘의 뜻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 세상, 맹자는 있죠. 그때 그 세상이 가장 참된 인간의 세상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뭡니까? 세속에 물들고
땡에 찌들고 오염되고 왜곡돼가지고 뭡니까 타락하고 이런 역사를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뭡니까 천명 하늘의 뜻을 받들 그 즈음의 시간으로 역사도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순환론적 시간관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자를 비롯한 저런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 고대인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와 내일이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고 저 지나온 과거가 뭡니까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순환사관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 돌고 돈다는 거예요. 마치 자연의 주기적인 현상처럼 시간의 돌고 돌아가는 현상처럼 우리 인간의 문명도 뭡니까 돌고 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옛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이 고대인들의 역사관 시간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환론적 역사관은요 되게 농업사에 있죠. 농업사회의 역사인식의 기본 패턴입니다. 중국, 인도, 고대 그리스 로마 다 마찬가지예요. 그건 여러분들 아주 이집트를 비롯한 메소포타미아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대인들은 문명이 끊임없이 순환한다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천명에 따라서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왕조, 나라도 뭡니까?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거예요. 흥하고 발전하다가 쇠퇴하고 멸망하고 또다시 탄생하고 또 흥하고 이런 과정, 흥망성쇠의 과정을 계속 거친다고 보는 게 고대인들의 역사관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론적인 순환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이거는 이제 인도 쪽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인데 뭡니까? 주기에 따라서 우주가 탄생했다가 혼돈하고 해체되고 또 탄생하고 이게 우주론적인 순환관입니다. 역시 뭡니까? 순환론적 역사관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서 이러한 순환론적 역사관 속에서는요 상고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고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과거가 가장 아름답고 황금시대에 있고 차츰차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내일이라는 시간대로 흐르면 흐를수록 차츰차츰 쇠퇴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쇠퇴하다가 결국 언제가 이 멸망하고 쇠하면 뭡니까? 다시 탄생하고 다시 발전해 나가는 순환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고대인들은 내일보다 뭡니까? 과거를 더 동경하고 그리워했죠. 그 과거 옛날 과거가 뭡니까? 저 어디 먼 조상의 시대가 훨씬 더 아름답고 뭡니까? 황금의 시대라고 본 게 고대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시간관, 순환론적 역사관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 고대인들은 순환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간관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뭐 옛날이 더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 뭐 옛날이 더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만은 여전히 나이 드신 분들 그러나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옛날보다 과거보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죠. 내일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보다는 내 후손들이 내 자식들이 더 잘 살 거야. 더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더 잘 살도록 기원해. 그렇게 복을 비잖아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조상님들이 더 아름답고 행복한 시대를 살았어. 이거보다는 내 후손들이 더 잘 살 거야. 더 잘 살기를 기대해. 바라겠어. 이러한 시간관을 가지고 있죠. 이게 뭡니까? 진보사관입니다. 진보사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 이게 근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오늘날 우리네들이 갖고 있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시간관이라는 것이 뭡니까? 진보사관. 역사는 진보한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진보사관이라는 것을 이제 고대인들은 아까 순환사관이 됐잖아요. 진보사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부터 갖게 됐느냐면은 서양 사람들은 중세 때 기독교를 통해서 진보사관이라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진보사관이 나오기 이전에 중세 유럽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시간관이 뭐냐면 직선사관입니다. 직선사관. 즉 역사의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어제, 과거, 오늘, 현재, 그리고 내일, 미래. 어제, 과거에서, 오늘, 현재에서, 현재로, 그 다음에 현재에서 미래로 직선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직선사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했죠? 지금보다 뭡니까? 내일에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가는 삶을 꿈꾸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지금보다 뭡니까 여러분들? 내일이 더 아름답고 행복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여러분들 직성사관이고, 이 직성사관이 근대에 이르게 되면서 자본주의 체제와 결합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진보사관이에요. 진보사관. 오늘날 사실 우리는 다 이 진보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진보사관. 그러나 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순환사관입니다. 자, 그러한 순환사관을 가졌던 고대인들의 죽음관을 아주 잘 알 수 있는 세계적인 문화유산, 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 이집트, 고대 이집트 문명을 상징하는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죠. 이 투탕카멘이라는 파라오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고대 이집트 문명의 전성기에 해당되는 18왕조 시대의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여러분들 고대 이집트 문명은요 31개의 왕조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31개의 왕조. 근데 이 31개의 왕조를 다시 고왕국 시대, 중왕국 시대, 신왕국 시대도 해가지고 이렇게 세 단계로 또 분류해가지고 구분을 해요. 그러면 이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가 나온 시대가 언제냐면은 신왕국 시대의 18왕조 시대입니다. 18왕조 때 만들어진 미이라가 바로 이거예요. 투탕카멘의 미이라입니다. 그 투탕카멘의 미이라를 감싸고 있는 관 있죠, 관. 여러분들 저 왼쪽에 화면 보면 그때 옛날에 그 20세기 초에 이 관을 갖다가 이제 그 발굴하는 장면인데요. 이 투탕카멘의 미이라를 듣고 있는 관 표면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문구 내용이 뭐냐면은 당시에 고대 이집트인들의 죽음관을 알 수 있는 문구예요. 그 문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어제를 보았다. 그리하여 내일을 안다. 여러분들 여기 어제란 말이 나오고 내일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어제를 보았다. 그리하여 내일을 안다. 여러분들 어제를 보는데 어떻게 내일을 압니까? 논리적으로 우리 그 합리적인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가죠. 어떤 어제를 보고 어떻게 내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이 문구가 당대 고대 이집트인들 뿐만 아니라 세계 고대인들의 죽음관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역사적인 문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구의 뜻이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의 뜻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요, 딱 한마디로 잘라서 이런 뜻입니다. 나는 어제를 보았다, 그래야 내일을 안다. 이 말은 과거든 또 다른 미래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화면에 여러분들 1990년대에 그 베스트셀러였던 소설 람세스가 있습니다. 이 람세스라는 소설의 저자가 크리스당 자크라는 사람인데요. 크리스당 자크는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분석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아, 자크의 분석 설명이 그런 뜻이구나.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크에 따르면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조상이란 흘러간 과거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개척자여 선구자이며 아낌없이 믿음을 줄 만한 가치 있는 선지자들이다. 또 그네들이 선구자 자질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신성한 힘에 기울인 덕택이다. 즉 자크에 따르면요, 이집트인들은 파라오, 그렇죠? 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이 파라오를 뭡니까? 자신들이 미래의 삶을 예견해 줄 수 있는 선지자라고 본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집트인들에게 파라오는 뭡니까? 신입니다. 신. 이집트인들에게 파라오는 곧 신인 거예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걸 저는 문구를 통해서 표현한 겁니다. 즉 무덤 속에 누워있는 우리의 조상님들은 후손들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후손들의 미래의 삶을 비춰줄 수 있는, 그쵸? 마치 여러분들 캄캄한 어두운 밤바다를 배가 이제 항해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등대불이 쭉 불을 비추게 되면은 그 등대불을 따라서 배가 안전하게 뭡니까?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어두운 밤바다에 불을 비춰서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그 배를 이끌어주는 선지자. 비록 몸은 죽어서 저 땅속에 묻혔지만은 그 조상님들이 뭡니까? 후손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미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후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후손들에게 자신들의 미래의 삶을 쭉 내다볼 수 있도록 밝게 비춰주는 선지자,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고대인들의 죽음관이에요. 그리고 고대인들이 왜 이렇게 화려한 무덤, 웅장한 무덤을 꾸미고 그 시신을 안장하는 과정에서 황금 마스크처럼 화려하고 값비싼 장식품을 장식해 가면서 조상들의 시신을 왜 그렇게 안장을 하려고 했는가? 그 이유는 뭡니까? 저 문구 하나가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미래의 삶을 예견해 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함부로 하찮게 뭡니까? 하찮게 시신을 안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 같은 투탕카멘의 마스크 같은 황금 마스크 같은 그런 식으로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웅장한 그런 형식을 빌려서 뭡니까? 시신을 매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고대 이집트인들의 죽음관, 그 다음에 이제 매장 문화에 대한 전통 풍습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이집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고대 세계 전역에 걸쳐 형식과 방식은 약간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고대 세계 전체에 걸쳐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작동했던 하나의 관념이다. 나는 어제를 보았다. 그래야 내일을 안다. 그게 우리 이 한반도의 고대인들에게도 그렇죠. 한반도의 고대인들에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대로 작동한 것은 아닌지, 이런 합리적인 추론, 합리적인 추측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왜 여러분들? 우리 한반도의 고대인들의 무덤 보면
결코 이집트인들의 피라미드 같은 그런 방식은 아니지만은 결코 이집트인들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뭡니까? 웅장하고 그 다음에 그 무덤 안에 화려하면서도 값비싼 금은으로 장식된 다양한 부장품들을 함께 안장했던 그 까닭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나는 어제를 보았다. 그래야 내일을 안다는 저 문구가 그래도 잘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고대 이집트인들이 죽음과는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가야인은 물론이고 우리 한반도인들의 죽음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는 제사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제사. 근데 왜 조상님들한테 제사를 지내죠? 이미 뭐 수백 년, 그쵸? 수세기 전에 돌아가시고 없고, 진짜 뭐 문지기와 같이 사라져버린 그 존재들에 대해서 왜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들 지극정성을 다해가지고 제사를 올리고 제사를 지내고 왜 그렇게 하죠? 여전히 저런 죽음관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조상님들 헛되게 대해서는 안 된다. 조상님들을 잘 모셔야 뭡니까? 우리 후손들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조상님들 잘 대하는 것은 조상님들만을 잘 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조상님들을 잘 대해야만이 뭐예요, 여러분들? 내 후손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삶의 사고방식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한 진보사관이 어떻다, 직성사관이 어떻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뭐 화장이 어떻다, 뭐 낙골당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가 일부에서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조상님들을 깍듯하게 대하고 모시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죽음관이 여전히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와 함께 우리 여러분들 이 고대 고분들을 발굴해가지고 이런저런 여러가지 그 문화적인 유물이나 이런 것들 쭉 부장품 같은 거 만나지 않습니까? 그 만나면서 우리가 또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죠. 고대인들은 죽음을 또 다른 삶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었지만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지만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지만은 죽은 게 아니고 살아서 뭡니까? 미래의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나는 어제를 보았다. 그래야 내일을 안다는 말도. 그래서 고대인들은 죽음을 또 다른 삶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덤에다 뭡니까? 아까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그 다음에 미이라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왜 무덤에?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매장, 아직도 매장을 시신을 매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매장을 하다 뭡니까? 그 죽은 자의 모든 유품이나 유물도 다 어떻게 해요? 다 불태워 없애버리죠. 불태워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뭐 일부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무덤의 주인공이, 그렇죠. 무덤의 주인공이 평소에 살아생기는 지극정성을 아끼던 뭐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 무덤에 이렇게 같이 안장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대개 여러분 뭡니까?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고대인들은 뭡니까? 무덤에다 다 이 무덤 주인의 살아생전의 흔적들을 곳곳에다 남기죠. 뭐로서 여러분들? 벽화로서 또는 부상품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고대의 무덤에는 벽화라든지 부상품과 같은 유물이 왜 많으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조선왕릉인 게 있지만은 조선왕릉은 여러분들 조선시대 한참 뒤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조선왕릉에는 우리 그 가야 신라 뭐 이렇게 고구려 백제 이때처럼 무덤을 발굴한다 하더라도 이 가야 시대나 신라 시대 같은 수천 점, 뭐 수백 점, 수만 점의 뭐 부장품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조선시대 왕릉에는 그 많은 부장품들이 묻혀 있거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죠. 물론 우리가 조선시대 왕릉을 아직 발굴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요. 아마 그렇게 충분히 추측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유교 시대, 그 다음에 불교, 고려시대의 불교,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유교, 뭐 이런 사상들을 접하게 되면서 고대인들의 저러한 그 부장품 문화, 이런 그 문화의식,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거나, 많이 저는 퇴색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고대의 그 고분들의 벽화라든지 부장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그 무덤 주인의 영생을 기원하는 영생. 아까 얘기했죠. 피라미드의 그 파라오처럼 죽었지만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가 영원히 살아서 뭡니까? 나의 미래가 될 것이다 본 거예요. 나의 미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죽은 자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기원하는 뜻에서 뭡니까? 순장, 살아있는 사람을 같이 묻어준다든지, 벽화 그림에 그 죽은 자의 일상적인 생활상을 그린다든지, 또는 뭡니까 여러분들? 장수라든지 영생을 상징하는 식물이나, 그렇죠? 식물이나 어떤 자연적인 요소들, 그 다음에 동물, 장수하는 동물들 있죠? 뭐 주작, 현무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상상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벽화에다 그리던 이유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꿈꾸죠. 근데 이집트를 비롯해가지고 지중해 지역의 고대 무덤에는요, 이 무덤의 주인공의 영생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뜻의 벽화에 있죠. 포도와 관계되는 요소들을 많이 그런 포도나무 줄기나 포도송이, 포도잎사귀 있죠. 이런 것들 많이 그려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는 이런들 포도가 이런들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우리 동아시아 이쪽에는 여러분들 뭡니까? 상상의 동물 같은 걸 막 그려놓죠. 역시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니까 현세에서 살았던 삶 모습 그대로 뭡니까 여러분들? 저승에서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에서 살았던 시절에 함께 했던 여러 가지 생활 도구, 그 다음에 그 무덤의 주인공이 늘 사냥 갈 때, 뭐 전쟁할 때 함께 들고 다녔던 갖추었던 무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함께 했던 것들을 무덤에 같이 묻어주잖아요. 그래야 그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즉 조상의 뭡니까? 당대인의 거울로 삼으려는 고대인들의 인생관을 그대로 번영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바로 무덤에 벽화나 벽화를 그리거나 부장품을 넣는 문화적인 의식, 죽음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가야고분 역시 뭡니까? 고대인들의 그러한 삶과 죽음관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다. 즉 가야시대의 옥정고분을 비롯한 이 가야고분들은 바로 가야인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의식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생활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고구려 백제 신라는 여러분들 중국의 여러 가지 문헌사료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씩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이 가야에 관해서는 묻은 사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가야에 관해서는 묻은 사료가 거의 없어요. 남아있는 게. 그리고 남아있더라도 여러분들 일본이나 다른 지역에서 자연 지역과 관련돼 가지고 무수적으로 이렇게 가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올 뿐이지 직접 가야와 관련되는 사람들이 작성했다든지 이런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도 여러분들 신라인이 쓰고 가야인이 그 백제인이 쓴 것은 아니지만은 직접적인 가야 이야기를 적어놓은 문헌 사료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가야 고분들은요, 사실은 그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야의 흔적이자 가야 역사의 기록이라는 관점, 그리고 가야인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가치 있고 의미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 고분은요, 고분은 이 문헌 기록, 문자 기록이 부족한 상황에서 또는 문자 기록이 없는 처지에서 그 시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화적, 역사적 흔적이다. 그런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여러분들 되게 이제 우리가 인쇄술이죠. 인쇄. 문자 기록이니까 인쇄술. 옆에 오른쪽에 우리나라 최초의 목판 인쇄술인 무구정광 다단위경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인쇄술이라는 거지. 목판 인쇄든 그 다음에 금속 활자, 그렇죠? 활판 인쇄든 간에 인쇄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문자 기록이 아주 희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뭐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양피지에다 남기기도 하고 우리 저 중국의 이쪽에는 여러분들 뭐 대죽, 대나무, 그쵸? 죽간이죠, 죽간. 대나무 이런 데다가 남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시베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무 껍데기 뒷면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이라는 것이 개발됩니다만은, 이 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고대에 다 귀했죠. 귀했기 때문에, 그 종이에다가 일일이 글을 적어가지고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어떤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굉장히 뭡니까? 힘든 작업이어서 힘든. 그리고 이제 기록 자체를 대량으로 찍어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쇄술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제 기록을 어느 정도 좀, 대규모로,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게 되면서 문헌 기록이나 문자 기록들이 풍부해지죠. 따라서 이런 인쇄술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우리 인간의 생활이나 삶, 역사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잘 보여주는 것들은 되게 다 뭡니까? 고분에서 나오는 유물들, 그렇죠? 고분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고분 자체가 여러분들 유물들을 잘 보관해주는 그런 어떤 공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고분에서 나오는 유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가야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본다면은 이 가야 고분은요, 가야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따라서 그것이 이 가야 고분이 갖고 있는 중요성과 가치, 의미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런 고분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중요성 또는 뭐 사료적인 그 가치나 의미 있다고 본다면요. 그럼 우리 옥중고분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나 의미 이런 어떤 것이 있을까? 뭐 이런 점들이 있을 수 있겠죠. 바로 이 옥중고분을 통해 가지고 기록에는 거의 우리가 나타나지 않는 달화국의 존재 있죠. 달화국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역사를 어느 정도 추론, 유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바로 이 다라국의 실체를 통해서 가야 역사의 어떠한 비밀, 그 다음에 가야 역사의 어떤 미스테리, 가야 역사의 어떤 신화, 이런 부분의 역사성을 우리가 밝히는 하나의 실마리를 거기서 찾을 수 있다는 점, 그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유적이라는 점에서 옥정고분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옥정고분에서 나오는 여러 다양한 유물들을 통해 가지고 가야국들 간의 다양한 어떤 교류의 관계, 역사, 교류사, 이 유물을 통해 가지고 다른 가야국들과 이 그 옥정구분을 소유했던 다라국의 상호관계, 교류관계, 이런 어떤 흐름이랄까요, 양상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본의 고대사 역사에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옥정고분의 유물들을 통해 가지고 일본 고대사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마리도 어느 정도 풀 수 있다는, 그렇죠? 풀 수 있는 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하나의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고대 한반도의 역사와 고대 일본의 역사의 관계를 우리가 조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 역사적 실마리, 역사적 흔적을 이 옥정고분을 통해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옥정고분에서 나온 유물들이 여러분들 그 전투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기마병, 이런 것 꼭 하기에는 유물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뭐 갑옷이라든지 마갑이라든지 여러분들 철제 여러분들 무기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당시의 다라국의 어떤 군사적인 역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확인함으로써 당시 이 가야라는 이 정치 집단들이 갖고 있는 군사적인 어떤 힘, 그리고 군사력의 수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놓고 봤을 때 당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본보다도 월등히 그 군사력의 수준이 높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본다면은 고대 한일 관계사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물론 사실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본다면은 사실 콧방귀를 낄 이야기지만은 일본 측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인나 일본 무술, 이 일본의 인나 일본 무술을 또 반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이 옥정고분의 유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역사적 가치, 의미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옥정고분에서 나온 그 유물들은요, 이 동아시아 지역, 그쵸? 이 중국, 한국, 일본, 이 동아시아, 이 지역의 그 철제 무기류, 그리고 중장기병 정술의 양상, 그 다음에 철기를 제작하는 방식이나 기술의 수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철제 도구나 무기류, 그리고 기술의 어떤 그 교류 양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데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옥정고분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유물의 희소성이나 완전성, 이런 점에서 역사, 학술, 기술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또 의미를 갖는 그런 유물들이 바로 이 옥정고분군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잘 부각시켜 가지고, 그렇죠?
이 왜 옥중고분군을 비롯한 그다음에 이 가야 고분들이 이 한국의 역사는 물론이고 이 동아시아 역사에서 왜 중요한지, 왜 의미가 있는지, 왜 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논리 있고, 그렇죠, 논리 있고 체계적으로 이걸 잘 엮어가지고 학문적, 학술적 측면에서 이 유네스코 이 실사단을 뭡니까? 설득시킬 수 있는, 그렇죠? 설득시킬 수 있는 우리 측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수긍할 수 있도록 설득시킬 수 있는 이런 학문적이고 학술적이고 그 다음에 기술적 이런 그 작업들이 이제 앞으로 진행돼야 되겠죠. 진행돼야 되고 그걸 잘 그 실현해 나갈 때 이 옥중고분을 비롯한 이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당당히 등재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어떤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작업을 펼쳐 나가는데, 그렇죠? 학계, 그 다음에 공공의 영역, 그렇죠? 학계, 공공의 영역, 즉 행정, 그 다음에 지역사회, 그 다음에 어떤 지역 주민들 간의 뜻이 잘 모아져 가지고 그런 힘을 분출시킬 수 있는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노력하고 서로 협력하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되고 그런 작업에 여러분들 우리 합천 주민들 또 합천 우리 군민들의 지지와 그 다음에 성원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 또 꼭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다른 나라의 사례, 과연 이 세계문화유산이 되는데 독일의 이 아헨 대성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사적 가치나 의미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가 있었는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제가 독일의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자연유산을 합쳐가지고요, 거의 보유하고 있는 숫자로 본다면은 세계에서 5번째, 6번째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 그 순위도 쭉 매기면 일어나죠. 뭐 중국, 이탈리아, 중국이 거의 비슷하고요. 프랑스 이런 나라이 1, 2, 3등을 차지하고 3위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탈리아,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그다음에 스페인, 그다음에 인도, 뭐 독일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최상위권에 해당되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독일의 문화유산이 현재 지금 46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독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맨 첫 번째로 그 후보로 이렇게 올렸던 문화유산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아헨 대성당입니다. 그래서 이 아헨 대성당이라는 성당이라는 문화유산을 통해 가지고 독일인들이 생각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개념, 그렇죠? 독일인들은 과연 문화유산을 어떤 가치, 어떤 역사적인 의미라는 관점에서 문화유산을 평가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조금 알므로써 향후 우리가 이제 옥중고분을 비롯한 가야 고분군을 이제 문화유산에 이렇게 선정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의 어떤 평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다른 나라들 평가를 받는 가운데 독일이라는 나라의 평가 기준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알므로써 그런 평가에 좀 대비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독일이라는 나라는 어떤 것인지 이걸 아헨 대성당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 나오는 이 건물이 여러분들 아헨 대성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내용은요, 이 아헨 대성당이 1978년에 문화유산이 적혀 있는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제도는 1975년에 이제 그런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그게 확정이 되고, 본격적으로 문화유산을 선정하기 시작한 것은 1978년부터입니다. 1978년이 처음 이제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하기 시작한 연도가 1978년도예요. 그게 이제 독일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문화유산에 등재된 등재된 문화유산이 아옌 대성당입니다. 아옌 대성당.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하필 아옌 대성당이 가장 먼저 이게 선정이 되었을까? 다른 그 아옌 대성당보다도 유명한 그 문화유산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 아옌이라는 지명도 좀 낯설고 그렇죠? 독일이라고 할 때 이 아옌이라는 곳이 어디야? 여러분들 새삼스럽게 생각하는 그 지명일 겁니다. 독일이란 나라에 저런 그 지역 명칭 도시가 있나 싶을 정도에 여러분들 독일이라면 되게 베를린, 함부르크, 미넨 그 프랑크푸르트 이런 도시를 연상하기 쉬운데 아옌이 어디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베를린, 미넨, 그 다음에 함부르크 이런데 아주 유명한 문화유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첫 번째로 이 듣도 보도 못한 아옌이라는 곳에 대성당일까? 아옌 대성당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이게 아옌이라는 아주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 자그마한 도시지만요, 아주 유명한 유럽에서 유명하고 의미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에 보시면요, 아이엔이라는 도시, 독일에 있는 도시인데, 지도를 보면은, 벨기에라는 나라, 그 다음에 네덜란드라는 나라, 독일이라는 나라, 이 세 나라가 딱 만나는 그 접경지대에 있는 국경도시입니다. 세 나라,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는 이 세 나라가 딱 만나는 그 국경 지점에 있는 독일 도시예요. 그래서 이 국경지대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 지정학적,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세 나라의 국경지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시는 여러분들 이런 세 나라의 역사적인 관계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곳이다. 자, 그런 점도 있지만은 이 도시는 여러분들 독일에서 본다면 맨 서쪽 끝에 있는 도시예요. 독일에서 본다면 맨 서쪽 끝에 있는 도시예요. 그 다음에 이 도시도 왜 유명하냐면요. 온천으로 유명한 곳은 온천.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 온천 좋아하지만요. 유럽인들도 온천 좋아하죠. 특히 여러분들 로마인들. 로마 시대 때 온천이 있던 곳입니다. 로마 시대 때 온천이 있던 곳이에요. 온천. 그래서 이 온천의 흔적이 있죠. 지금도 아이엔이라는 곳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또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요. 아이엔 공과대학이 여기 있어요. 대학에서 좀 아시는 분들은 다 들어본 대학인데요. 이 유럽 명문 대학 중에 하나가 독일의 아이엔 공과대학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공대입니다. 공과대학교. 공대 하나가 여러분들 대학 전체를 이루고 있는데 아주 규모도 크고요. 독일 하면 유명한 강세를 보이는 산업 분야가 기계, 공학, 금속 이쪽이잖아요. 자동차 이쪽인데 기계, 공학, 금속 이쪽이잖아요. 다 이 아이엔 공과대학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독일의 심장이다. 독일을 움직이게 하는 대학교가 바로 이 아이엔 공과대학입니다. 그런 공과대학이 여러분들에게 아이엔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도시인데 여러분들 규모가 엄청나게 큰 공과대학이 떡 있으니까 20대 주민의 연령 비하 20대가 가장 많은 곳이 여러분들 이 아이엔이라는 도시입니다. 아이엔 도시가 여러분들 인구수도 얼마 안 됩니다. 조그마한 도시예요. 벨린처럼 수백만 명 있고 그런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조그마한 도시 아이엔 공과대학이라는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떡 있는 그런 학교가 떡 있으니까
20대가 연령비가 가장 높은 도시가 여러분들 이아이엔이라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는 뭐가 의미가 있냐면요. 바로 이 아이엔이라는 도시가 있죠. 중세 유럽의 정치를 주도했던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정치체가 있습니다.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이 정치체가 있습니다. 서양 중세 역사를 주도하는 정치의 중심축인데요. 10세기에서 16세기까지 있죠. 10세기에서 16세기까지 근 500년 이상 있죠. 바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대관식을 올린 곳이 이 아이엔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대관 도시다. 황제가 대관식을 올릴 때는 반드시 이 도시에 와서 대성당에서, 아이엔 대성당 있죠.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올리는 곳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곳입니다. 자, 그런 어떤 곳이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아이엔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려고 아니고, 그렇죠? 왜 아이엔 대성당이 독일의 세계문화유산 첫 번째 세계문화유산이 됐는지, 자,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엔 대성당은요, 잘 알려지지 않는 문화유산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는 문화유산인데 불구하고 독일에서는요 매우 의미 있는 문화재입니다. 근데 독일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독일은 물론이고 유럽 역사에서도 매우 상징성이 큰 의미가 있죠. 유럽 역사의 어떤 상징성, 유럽이라는 곳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이 바로 이 아이엔 대성당입니다. 어떤 역사성, 어떤 상징성이냐? 자, 먼저 이 문화유산이 갖고 있는 문화유산적 가치입니다. 이 아이엔 대성당이 갖고 있는 예술적 가치는요, 궁정 예배당으로서 뛰어난 예술적 창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로 본다면은 당시대로 본다면은 이 성당이 여러분들 생겨난 것이 칼 대제시니까 8세기 말 9세기 초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8세기 말 9세기 초에는 이 성당이 있죠. 이런 성당이 서유럽에서는 없었어요. 특히 여러분들 알프스 이북 지역에서는 그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대규모의 성당이다. 예배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프스 이남에는 스페인이나 여러분들 이탈리아 쪽에서는 있었는데 이 알프스 이북 지금의 프랑스나 독일 이쪽 지역에서는 당시 여러분들 이 아이엔 대성당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렇게 큰 규모의 예배당, 성당이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 매장 뛰어난 예술적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프스 북부 지역에서 천장이 둥근 첫 번째 건축물이다. 그것도 건축 양식 중에서도 이렇게 둥근 돔을 가지고 있던 첫 번째 건축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돔을 가졌다는 것은 이게 이제 비잔티움 제국, 비잔틴 양식, 성소피아 성당 있죠. 이스탄불에 있는 그 비잔틴 그 성소피아 성당의 건축 양식을 본받고, 그 다음에 이제 게르만적인 요소, 그쵸? 게르만적인 요소도 할 수 있는 로마네스크 양식을 겸비한, 이게 비잔틴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을 겸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독일인들이 이런 거대한 성당을 왜 지으려고 했느냐? 그 이전에는 여러분 독일인들도 이런 거대한 성당을 지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저 스페인 땅에서 이슬람인들이 이제 스페인에 들어와가지고 있죠. 스페인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슬람인들이 당시에 꼬르도바라는 이 도시에다가 꼬르도바 메스키타라는 대규모 그 당시 여러분들 그 유럽에서 가장 큰 건물이에요. 대규모 대사원을 이렇게 건립을 합니다. 유럽 기독교인들이 그게 깜짝 놀라죠, 여러분들. 아니, 저 야만인 이슬람인들이 저런 대규모의 엄청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니. 그렇게 이제 충격을 받고 여러분들, 유럽인들도 각성을 하죠. 우리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꼬르도바 메스키타를 그래도 모방해가지고 저렇게 대규모의 성당을 짓자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도
이 스페인의 꼬르도바의 그 메시키타 이슬람 사원이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어쨌든나 그다음 이슬람적인 영향, 그 다음에 비잔틴적인 영향, 그 다음에 게르만적인 영향이라는 요소가 결합돼 가지고 탄생한 것이 아엔 대성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엔 대성당에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역사적인 인물.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 문화유산이 되는 기준에 어떤 인물과 관련되는 그 역사적 가치, 이런 기준이 있었죠. 바로 이 아엔 대성당이라는 것이 바로 칼을 대제라는 유럽 역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인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인물과 관계되는 부분이 여러분들 이 아엔 대성당이 그 세계문화유산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아엔 대성당과 그 칼을 대제하는 사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칼을 대제하는 사람이 유럽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그걸 좀 읽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서유럽 통합과 칼을 대제 시대의 종교적 정치적 융성을 상징하는 건물이라는 거죠. 상징하는 건물이고, 칼을 대제가 이 아엔 대성당을 짓게 된 데는 바로 칼을 대제가 뭡니까? 이 아엔을 제2의 로마, 그렇죠. 여러분, 로마 제국 멸망하고 이제 없어요. 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하고 없는데, 바로 이 칼을 대제가 그 과거 그 서로마 제국의 영광시대의 수도였던 로마라는 도시 있죠, 로마라는 도시들 그대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서유럽 땅에다가 그 로마라는 도시에 걸맞는 가치와 의미, 중요성을 지니는 제2의 로마라는 도시를 세우고자 하는 욕망, 그게 아엔이라는 도시를 통해서 표출된 거예요. 표출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 아엔이라는 도시는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세 약 600여 년 전, 근 500년 이상 있죠. 5세기 이상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의 대관식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 황제의 대관식 장소가 되는데 칼을 대제한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엔 대성당이라는 것이 어떤 유럽 역사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가 우리 이해를 하려면요, 지금 현재 유럽의 모습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를 알아야 돼요. 현재.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 옥중 고분을 비롯한 가야 고분군이 사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될 것이냐 하는 점에서도 보면 이 가야 고분군, 이 옥중 고분군이 현재 우리 한국인들의 삶, 그렇죠? 현재 우리 한국인들의 오늘의 모습에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해요. 역사상에서는 결국은 여러분들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느냐. 옥중 고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1600년, 1700년 전의 문화유산이지만은 그 기나긴 물리적 시간을 뛰어넘고서라도 그 1600, 1700년 전에 우리 한반도의 가야인들이 만든 그 고분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 우리 한국인들과 어떤 식으로 소통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결국 역사라는 것은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바로 이 아엔 대성당, 그리고 칼을 대제한 사람이 현재 유럽에 어떤 이미지로 비치는가, 그걸 이해하기 위한 장면 한두 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지금 현재 독일 총리죠. 메르켈 총리입니다. 독일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지금 총리 자리에 있는 여성 총리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사선을 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총리는 여러분들 사선까지 하긴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지금 근 여러분들 20년 가까이 이 독일 총리 자리에 있는 분이죠. 이 사람이 메르켈 총리입니다. 자, 이분이 2008년, 지금부터 한 12년 전이죠. 2008년 1월 5일 바로 이 INC에 있는 아이엔 대성당, 이게 아이엔 대성당이기도 하지만 이 아이엔 시청이기도 합니다. 시청 붙어 있습니다. 아이엔 대성당이미지도 하고 시청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아이엔 시청에서 카를 대제상을 수상합니다. 카를 대제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이 목에 걸리는 목걸이 있죠? 목걸이 있죠? 이게 카를 대제상을 받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상. 목걸이. 그걸 메르켈 총리가 2008년도에 받아요. 여기 한 장면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그로부터 10년 뒤입니다. 2018년 얼마 안 됐죠? 2018년 같은 날입니다. 1월 5일. 프랑스 현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이 여러분들 똑같이 앞에 그 메르켈 총리처럼 똑같이 아이엔시청에서 똑같은 상을 받습니다. 카를 대제상을 수상. 지금 이제 이 사진 장면 그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 장면인데 앞에 본 메르켈 총리 똑같이 뭡니까? 똑같은 색깔과 모양의 목걸이를 받습니다. 목걸이. 이게 카를 대제상이거든요. 자, 한 사람은 독일 총리고 한 사람은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있죠. 지금 현재 유럽연합을 주도하는 핵심 지도자입니다. 유럽연합. 근데 유럽통합 아시죠? EU를 주도하고 있는 뭡니까? 쌍두마차입니다. 쌍두마차. 하나가 독일, 하나가 프랑스거든요. 근데 독일과 프랑스가 없으면 유럽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상을 받고 똑같은 날짜에 1월 5일 똑같은 장소 아이엔시청 아이엔 대성당입니다. 왜 이런 상을 받을까? 도대체 이 두 사람이 무슨 일을 했기에? 바로 유럽 통합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 유럽 통합에 헌신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해마다 매년 1월 초에 INC에서 똑같은 상을 수상합니다. 대표적으로 받은 사람이 메르켈 총리하고 마크롱 대통령이다. 자, 이 카를 대상은요, 바로 위에 저 노란 리본에다가 그 목걸이가 노란 리본에다가 가운데 메달 있죠, 메달. 요 메달에 새겨진 조각상 있죠. 조각상이 바로 카를 대제입니다. 역사적 인물 카를 대제. 그 밑에 이제 카를 대제의 초상화가 있죠. 초상화. 이 초상화는 16세기 독일 미추대 아버지이죠. 알베르트 디르라는 사람이 그린 독일 사람들이 아주 그 존경하는 그 역사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치면 이 알베르트 디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도 치면요 거의 뭐 김홍도, 장승업 있죠. 우리 조선 후기에 아주 유명한 그 저 미술가 있지 않습니까? 신윤복 뭐 이런 정도에 해당되는 독일 화가예요. 화가 알베르트 디르라는 사람이 그린 독일 미술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칭해지는 인물인데요. 야, 이 칼 대제상이 어떤 상이냐면요. 1950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있죠. 1950년 이후 해마다 유럽 국가의 단합과 문화적 정치적 의식의 일치, 유럽 통합입니다. 유럽 통합. 유럽 통합에 기여한 정치 지도자에게 해마다 수여하는 상입니다. 그래서 IN 그 상을 수여하는 주관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INC예요. INC. 그 상을 이제 수여하는 곳이 INC청입니다. 그 INC 시청사가 여러분들 IN 대성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왜 이 INC냐? 바로 9세기, 8세기, 9세기 때 프랑크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칼 대제라는 사람.
프랑스 말로는 사르마니라고 하고요. 독일 말로는 카를이라고 하고요. 라틴어는 카를로스라고 합니다. 카를로스. 그 다음에 스페인은 카를로스 마그누스라고 하는데요. 여러 나라 언어도 이렇게 이름이 불리는 사람이에요. 독일말은 카를인데, 카를 대제의 거주지, 카를 대제의 궁전이 있던 곳이 요 아옌시입니다. 아옌시. 그래서 아옌하고 카를 대제 사이에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 자, 여러분들 아옌 대성당, 아옌 시청사죠. 시청사, 이제 앞에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시청 앞에 분수입니다. 분수의 그 조각상 동상이 바로 카를 대제상입니다. 그 왼쪽에 이제 시청사 맨 처음 들어가는 출입문 쪽인데요. 양쪽에 여러분들 앞에 사진을 보시면 솔방울 형상한 그 조각상하고 늑대상입니다. 늑대를 형상한 조각상 양쪽에 뚝 포진되어 있습니다. 출입문 양쪽에 서 있는 동상이 하나는 솔방울, 하나는 늑대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카를 대제하고 관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늑대는 뭘 상징하느냐? 로마의 건국신화에 넣어죠. 여러분들 서양사에서 특히 로마 역사와 관계돼가지고 늑대는 있죠. 로마의 건국신화하고 관계죠. 여러분 우리 고조선의 건국신화는 뭐 곰 나오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늑대는 로마의 건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건국신화에 보면은 로마라는 도시를 세운 그 사람이 로물루스 형제인데요. 형제. 그 로물루스 형제가 버려진 채 강문을 따라 그 바구니에 담긴 채 내려오다가 늑대가 이제 이걸 이 바구니에 담긴 아이들 두 쌍둥이를 갖다가 이게 데려가 가지고 늑대가 젖을 물리고 키웠다는 그런 로마 건국 신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늑대는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엔 대성당 시청 건물 입구에 이 로마를 상징하는 늑대상을 세웠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아이엔이 곧 뭡니까? 로마라는 뜻입니다. 로마. 아이엔이 곧 로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엔을 뭡니까 여러분들? 수도도 삼아가지고 거기에 거주지도 삼아서 왕궁을 짓고 살았던 사람이 카를 대제거든요. 카를 대제. 그러니까 아이엔이라는 도시를 세워서 그걸 왕국의 수도로 삼고 자기가 그 거주를 한 인물이 그 도시의 주인이 카를 대제라는 것은 바로 카를 대제가 로마를 세웠다는 거예요. 카를 대제가 바로 로마를 세운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와 카를 대제를 이꼴시키고 로마가 곧 뭡니까 여러분들? 유럽이잖아요. 유럽을 통합한 그 유럽을 통합한 로마가 멸망하고 난 뒤에 유럽은 뿔뿔이 분열되고 찢어지거든요. 그 찢어진 유럽을 다시 뭡니까? 하나의 유럽으로 통합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칼 대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방울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 즉 종교를 가요. 종교. 영적인 힘. 독일 사람들, 서양 사람들, 유럽인들, 특히 독일 사람들한테 솔방울이라는 개념은요. 영적인 힘을 가진 어떤 요소라는 뜻이에요. 솔방울이. 그러면 그 독일 이쪽 사람들한테는 숲이죠. 숲신앙. 숲의 정령. 숲의 신화. 이 숲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긴 민족이 게르만족입니다. 숲의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숲과 관련되는 요소들. 딱히 여러분들 잣나무, 그쵸? 잣나무. 그 추운 지대에 사는 그 나무 있죠? 잣나무. 딱 이게 솔방울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숲을 신성시했던 옛날 게르만인들의 어떤 종교관을 갖다가 그대로 신앙관을 보여주는 하나의 자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늑대와 솔방울은 하나는 로마 정치, 그렇죠? 늑대. 솔방울은 뭐냐, 여러분들? 종교죠, 종교.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래서 로마와 기독교를 합치는 거예요. 로마와 기독교를 합치는 거. 그게 여러분들 누구야? 그게 프랑크 왕국. 즉, 그게 여러분들 카를 대제. 그게 곧
중세 유럽인 거고, 그 중세 유럽이 곧 지금의 유럽이 된다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 그렇게 여러분들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을 대표하는 건축물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걸 상징하는 건축물이 아이엔 대성당이라는 거예요. 아이엔 대성당. 그래서 바로 이 아이엔이라는 곳이 로마를 상속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게 역사성, 어떤 상징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카를 대제라는 인물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독일하고 프랑스라는 나라 있죠. 독일과 프랑스라는 나라의 두 나라 사실은 시조입니다. 시조고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서유럽을 처음으로 통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카를 대제가 게르만족인 프랑크 왕국의 왕이거든요. 카를 대제가 로마 카톨릭의 수장인 교황 레오 3세로부터 이미 멸망하고 없는 서로마 제국 있죠. 서로마 제국의 황제의 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과거에 오랑캐, 바로바로이, 오랑캐라고 여러분들 그 지칭했던, 놀렸던, 로마인들이 오랑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던 그 게르만족 있죠. 게르만족의 왕, 군주에게 서로마 제국의 황제의 관을 씌워줍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도가 돼요. 그러니까 카를 대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제 기독교 군주가 된 거예요. 이렇게 프랑크 왕국이 뭡니까? 기독교 국가인 로마를 개성한 것으로 이 대관을 통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역사가 이게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와 게르만이 결합한, 그렇죠? 로마와 게르만이 결합한 역사로서 중세 유럽이 이 사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서양 역사에는 그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독일의 왕들은 전부 다 이 아이엔에서 대관식을 치러야 된 거예요. 그 대관식을 치른 장소가 그때는 여러분들 아이엔 대성당이고, 지금은 여러분들 그 안에 대성당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이게 아이엔 시청사가 돼요. 시청사하고 대성당하고 같은 이제 기능을 같이 하는데요. 그 과거, 그때는 이게 아이엔 대성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이엔 대성당에서 이후에 이 카를 대제처럼 모든 독일의 왕들은 반드시 이제 이 아이엔에 와가지고 대관식을 치러야 된다. 그런 역사적 의미가 여기 이제 부여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 이때부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다. 자, 그 카를 대제가 세워서 통치했던 나라가 여러분들 프랑크 왕국입니다. 프랑크 왕국. 그래서 이 프랑크 왕국 여러분들 481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814년에 이제까지 814년에 여러분들 카를 대제가 사망한 해입니다. 그래서 요 카를 대제가 로마 제국이 붕괴되면서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있던 서유럽 세력을 다시 완전히 하나의 세력으로 딱 통합한 게 카를 대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814년에 이제 카를 대제가 사망합니다만은 이 카를 대제가 죽게 되면서 이 제국이 있죠. 다시 3분할 세계로 쪼개집니다. 그 쪼개지는 동서중, 중프랑크, 동프랑크, 서프랑크 세계로 쪼개지거든요. 그 쪼개지는 동프랑크, 서프랑크가 오늘날 독일이 되고 프랑스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카를 대제를 오늘날 독일과 프랑스의 시조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프랑크 왕국은요, 게르만과 그리스 로마, 과거 로마, 그쵸? 그리스 로마적인 전통, 그 다음에 기독교, 이걸 이제 융합시켜가지고 온전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서유럽 역사의 모태, 서유럽 역사의 모태가 바로 이 프랑크 왕국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해서 중세 유럽의 본향이고, 그것이 지금의 여러분들 유럽 통합 있죠. EU의 역사적 모태를 바로 이 프랑크 왕국으로 삼게 되는 하나의 이유다, 까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카를 대제는
742년에서부터 약 814년까지 프랑크 왕국의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800년에 교황 예호 3세부터 서로마 제국 황제의 관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800년부터 814년까지는 뭡니까? 또 이렇게 황제 자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독일말로 하면 칼 데아 그로고스, 그래서 칼을 대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칼을 그로고스란 말이 여러분들 대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칼 대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칼로스 마그누스, 이제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로마입니다. 로마의 계승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살루마뉴, 프랑스라는 나라를 낳은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카르로 마그노, 스페인 역사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스페인. 지금의 프랑스 남부 스페인 북부 지역 있죠. 이 지역이 유럽 역사에 편입되는데 서유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칼 대제이기 때문에 스페인에서는 칼로 마그노라 해가지고 스페인에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로 여기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스페인의 역사, 독일의 역사, 여러분들, 프랑스의 역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탈리아 역사, 이탈리아 요 네 나라 역사. 사실은 스페인,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뭡니까 여러분들? 서유럽, 영국은 여러분들 대륙 바깥이니까 서유럽의 핵심 4개국이 바로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 아닙니까? 이 네 나라의 지금 이 네 나라의 사실은 중세의 시작이 뭐냐? 유럽 사람들은 뭡니까? 이 칼 대제에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칼 대제, 게르만과 로마를 결합시켜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요, 자기가 게르만과 로마의 군주임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모습을 하냐면요, 프랑크 족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옷은 프랑크 족의 옷을 입었지만은 로마의 포도주를 마신다. 여러분들 게르만족 원래 술을 뭘 마시냐면 맥주를 마셨죠. 물론 이 당시에 게르만족들이 생각하는 맥주는요,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맑고 노란 그런 맥주가 아닙니다. 멀건 죽 같은 거, 멀건 죽 같은 거 있죠. 아주 진하고 멀건 죽과 비슷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그런 노랗고 맑은, 그쵸? 그 투명한 맥주는 한참 뒤에 나옵니다. 18세기, 19세기, 18세기 이때 나옵니다. 이때는 고대에는 여러분들 멀건 죽 같은 거. 물론 이제 중세에 가면은 아주 진한 밀맥주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이 고대만 해도 고대 로마의 역사는 타키투스는 이 로마 게르만족이 마시는 술을 갖다가 있죠. 맥주를 뭐라고 표현? 뭡니까? 게르만족의 포도주다 이렇게 표현. 포도주를 어떻게 표현하면 멀건 축처럼 생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포도주는 물로 된 건 아닌데, 여러분들 포도즙 있죠, 즙. 포도주 말고 이런 포도즙 같은 거 있죠. 포도즙 같은 거 보면 그쭉한 죽처럼 그렇게 생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 여러분들 맥주는 그런 건데, 걸쭉한 죽처럼 생긴 거, 진한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은 게르만족이기 때문에 맥주를 마시는 사람인데, 이제 게르만과 로마를 자기가 합친 동시에 게르만과 로마의 군주니까 옷은 게르만족 옷을 입었지만은 식탁에 앉아가지고 로마인들의 포도주를 마셔. 실제로 그렇게 실제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게르만족의 군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나는 게르만족의 왕이면서도 뭔가 로마의 계승자다. 이런 것을 이렇게 퍼포먼스 대중들한테 이제 이미지로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흔히 이 사람을 유럽의 아버지, 지금 현재 유럽 있죠. 유럽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주인공이다. 유럽의 아버지, 유럽의 등대, 먼 유럽 통합, EU 있죠. 유럽인들이 그렇게 오랜 동안에 치고받고 싸우고 끼리끼리 해도 결국은 유럽연합의 역사를 그 숙명과 같은 그런 유럽 역사의 과제, 유럽 역사의 과제를 잊지 않게
잊지 않도록 멀리까지 비춰준, 그쵸? 비춰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얼마나 많은 유럽인들이 저끼리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그 암울했던 유럽 역사 속에서도 뭡니까? 통합, 하나의 유럽이라는 그 먼 통합의 미래의 빛을 쭉 비춰준 등대와 같은 존재. 이게 여러분들 칼 대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프랑크 제국을 세우는 과정에서 지금의 독일의 중중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작센, 바이엔 이런 지역들을 뭡니까? 이 서유럽 역사에 편입시키면서 독일을 본격적으로, 독일이라는 지역이 있죠. 독일이라는 지역을 본격적으로 이 서유럽이라는 지역 역사도 편입되던 끌어들인 그런 또 인물로도 있게, 그래서 독일의 시조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카를 대제가 서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면서 뭡니까? 로마 제국 이후에 유럽의 전통은 온전히 뭡니까? 게르만인들이 손에 넘어가는 그런 하나의 역사적인 계기, 전환점을 만든 인물이 칼 대제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814년에 칼 대제가 죽고 마침 여러분들께 살아있는 아들이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남인 동생은 이미 미리 이전에 죽습니다만은 거의 외동이죠. 외동 아들이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루드비 1세에게 제국을 물려줍니다. 근데 이제 이 루드비 1세가 아들을 3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게르만족은 전통적으로 재산 상속 있죠. 아버지의 재산은 아들들에게 균분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남이라 해가지고 아들 혼자 이렇게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독식하는 게 아니고 모든 아들들에게 균분 상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균분 상속하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끼리 막 치고 먹고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으라고. 이제 칼 대제가 이렇게 죽을 때는 아들이 하나밖에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칼 대제의 모든 것을 이 루드비 1세가 다 고스란히 상속받을 수 있지만은 이 칼 대제의 손자대에 와가지고 아들이 3명에게 재산이 분할 상속되다 보니까 자연히 여러분들 제국이 갈라지고 분열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칼 대제의 손자대에 이르가지고 제국은 있죠. 중프랑크, 동프랑크, 서프랑크로 완전히 분할됩니다. 그 중프랑크, 동프랑크, 서프랑크로 분할되는 분할 상속을, 분할 협정이 있죠. 제국을 이렇게 3분하는 상속 협정을, 분할 협정을 요 3명의 손자가 협정을 맺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843년 베르등 조약이에요. 그래서 베르등 조약을 통해 가지고 프랑크 제국은 있죠. 3개의 프랑크 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 지도에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지도는 칼 대제 시대의 프랑크 제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여러분들 칼 대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손자 때에 이르러서 제국이 3분할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게 서프랑크 맨 왼쪽에, 그 다음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동프랑크,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중프랑크인데요. 바로 이 서프랑크, 서프랑크가 여러분들 프랑스가 되고 동프랑크가 독일이 됩니다. 독일. 그리고 이제 이 중프랑크는 요 유럽 본토 대륙 내륙 지역에 있는 서프랑크와 동프랑크 사이에 끼어 있는 부분 있죠. 끼어 있는 요 서프랑크와 동프랑크 사이에 딱 중간을 딱 가로지르고 있는, 그쵸? 길쭉한 남북으로 가르는 요 회랑 역할을 하고 있는 지점이죠. 요 중프랑크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동프랑크, 서프랑크도 또 분할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게 요 알프스 산맥 남쪽에 이탈리아 쪽 있죠. 요 중프랑크가
나중에 이탈리아가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 그렇게 해서 사실상 이 카를 대제는 사실은 독일과 프랑스라는 나라를 만들게 된 모태이면서도 또 이래저래 따져보면 뭡니까?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그렇죠? 현대의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나오게 되는 계기를 만든 인물도 뭡니까? 이것들. 칼 대제가 된다. 그렇게 해서 어떤 학자는 또 뭡니까? 프랑스, 독일과 함께 오늘날 이탈리아도 사실은 이 칼 대제가 시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프랑스와 독일은 뭡니까? 이 칼 대제에서부터 사실은 비롯됐다. 유럽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사실은 공통적으로 입을 모으고 있죠. 그렇게 해서 프랑스와 독일의 시주가 칼 대제가 된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칼 대제는 오늘날 사실은 서유럽 있죠. 서유럽의 기반을 닦은 군주도 유럽인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유럽 통합, 유럽 연합의 사실상 토대를 닦은 인물이다. 그렇게 유럽인들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칼 대제가 세운 수도로 삼은 아예라는 도시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그 유럽 통합의 중심이고, 그렇죠? 원천이며 바로 그 칼 대제가 머물렀던, 거주했던 그 아옌 대성당이 이후에 이 독일의 많은 왕들이 또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들 좀 더 이 대관식을 치르게 되는 장소가 바로 이 아옌 대성당이 되었던 것이고, 따라서 이 아옌 대성당은 오늘날 유럽연합, 유럽통합이라는 유럽인들의 어떤 거대한 시대적 흐름, 시대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하는 곳이다 해서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독일인들이 볼 때는 그게 여러분들 독일에 있는 문화유산이니까 독일인들이 유럽을 상징하고 유럽 통합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문화유산의 흔적을 이제 담아놓은 그런 곳이라 해가지고 바로 이 아옌 대성당을 독일 세계문화유산의 제 첫 번째 후보자로 이렇게 내세웠고, 또 그런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부여를 평가받아가지고 유네스코에서 1978년에 이 아옌 대성당을 독일 최초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옌 대성당이 문화유산이 되는 과정이랄까요? 그 역사적인 의미 이런 걸 보면서 유럽인들이 또 독일인들이 문화유산의 가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으며 또 그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현재의 역사와 현재의 유럽의 모습과 어떻게 연결지을 하고 어떻게 또 결부시키려고 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읽어낸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옥전고분을 갖다가 옥전고분과 그 옥전고분을 비롯한 가야고분군을 곧 세계문화유산,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고자 하는 우리 합천구민들, 주민들, 그리고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옥전고분이 그리고 나아가서는 가야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 있을지, 이런 어떤 기준을 좀 잡아내는데 이 아옌 대성당의 문화적 가치, 의미, 상징성 이런 부분이 좀 어떤 도움, 어떤 본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들 제가 맡은 강의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옥전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등재시키고자 하는데 그 옥전고분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의미, 중요성, 왜 이 옥전고분이 세계문화유산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독일의 아이엔 대성당의 사진을 통해 가지고 유럽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의미, 가치, 중요성, 그 기준이 뭔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옥중고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그마한 하나의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사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독일의 아이엔 대성당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저도 조그마한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합천 군민들, 합천 주민들 나아가서는 이 가야 그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염원을 가진 많은 분들의 그 욕망이나 바람이나 기대, 희망이 반드시 실현되어서 여러분들 2022년 여름 때 되면은 그렇죠? 우리 옥중고분이 세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이 돼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들 합천박물관 그 넓은 그 공터에서 있죠. 잔치도 한번 벌일 수 있는 그런 날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보고 또 그는 뭐 기대도만 되는 게 아니죠.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도 중구난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체계적이고 진정성 있고 그리고 논리 있게 그렇죠? 논리 있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그런 작업을 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옥중고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또 그런 염원을 가지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족한 강의였지만은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